아들한테 간 떼어준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박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남편도 몸이 저런데 어머님까지 돌볼 자신 없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가 조용히 계획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어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간이식 수술 후 꼬박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수술 부위를 훑고 지나갔지만 이마저도 아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박순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온 뒤 하루빨리 퇴원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을 맞으며 그녀는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손때가 묻은 부엌에서 아들을 위해 뜨끈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며느리 지연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 왔구나. 덕분에 아주 좋아. 영준이는? 우리 아들은 좀 어떻다니? 순자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지만 지연은 그 손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냉랭한 태도에 순자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불안감을 감추었어요. 영준 씨는 아직 무균실에 있어요. 회복 잘 되고 있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다행이다. 나도 곧 퇴원해도 된대. 우리 같이 집에 가서 몸보신이라도 해야지. 내가 얼른 가서.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집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니? 순간 지연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죠. 어머님, 이제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 우리 집, 너네 집이 어디 있니? 다 같이 사는 집이지. 순자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죠. 그 집, 이미 영준 씨에게 증여하셔서 소유주는 최영준, 바로 제 남편이잖아요. 지연은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소유주 최영준. 이제 어머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완벽한 저희 집이죠. 순자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하고, 솔직히 어머님을 모시고 살 형편도 안 돼요. 뭐라고? 내 집에서 나를 나가라고?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아내에게 쫓겨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영준 씨 병원비도 그렇고 저희 미래도 생각해야죠. 어머님 계시면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영준이는 우리 영준이도 너랑 같은 생각이니? 순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영준 씨는 지금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벅찬 사람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퇴원하시면 갈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죠. 지연아, 아가, 제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간 수술하고 당장 어디를 가라는 거니? 순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벌레 떼어내듯 차갑게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거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희생이랑 현실은 다른 문제죠. 그리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들한테 간 떼어준 게 뭐 대수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라며 울부짖는 순자의 절규만이 텅 빈 병실을 울렸습니다. 순간 순자의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삐, 삐, 삐. 침대 옆 혈압 측정기가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담당 간호사 김미경이 순자의 상태를 살피고는 경악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퇴원하면 갈 곳이 없어요. 순자가 김미경의 팔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환자분,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제가 사회복지팀에 연락드릴게요. 김미경은 순자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다급하게 병원 사회복지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사회복지사 이정희가 다급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흐느끼며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이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곧바로 며느리 지연의 번호를 받아 적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지연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 한마음 병원 사회복지사 이정희라고 합니다. 어머님 퇴원 후 거처 문제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형편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가족이신데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시면 지연은 이정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정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잠시 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지막이 탄식한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의에는 원무과장과 사회복지사 이정희, 그리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죠. 원무과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박순자 환자, 내일 오전에 퇴원 조치합니다. 그의 차가운 말에 이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그건 안 됩니다. 보호자가 명백히 유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퇴원하시면 길거리로 나앉으실 판인데 병원에서 내쫓을 수는 없어요. 원무과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이정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정희 선생, 우리 병원이 자선시설입니까? 지금 이 병실 하나를 기다리는 대기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병상 회전율도 생각해야죠. 옆에 앉아있던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수술 부위도 안정적이고요. 물론 심리적 충격이 크시겠지만 그건 저희 의료팀의 영역 밖이라
이정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규정, 절차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간까지 떼어준 어머니를 저렇게 버리는 세상인데 병원마저 등을 돌리면 어떡합니까?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도 원무과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정희 선생이 책임지고 모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에서 운영하는 임시보호쉼터로 연계하는 겁니다. 그게 규정상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이걸로 회의 끝입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아니,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환자를 무작정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병원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이정희의 노력은 무력했죠. 결국 퇴원 당일 순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손에 든 채 정든 병실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들의 퇴원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키던 이정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힘을 써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정희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탄 순자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정든 동리가 눈앞에서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운전대를 잡은 이정희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여기가 끝은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 방법 계속 찾아볼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차가 멈춰선 곳은 시내에서도 한참 벗어난 외곽의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한사랑 임시보호쉼터라는 낡은 간판이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다인실,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무표정하게 순자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순자를 구석진 침대까지 부축해주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어머님, 꼭 건강 잘 회복하셔야 해요.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아셨죠? 순자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희가 떠나고 순자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잠자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이들의 숨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쉼터에서의 열흘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안 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어느 새벽 순자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든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죠. 쉼터를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구청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낡은 안내판이 순자의 시야에 운명처럼 들어왔습니다. 원래 절박해지면 뭐라도 잡게 되는 법이죠. 그래, 여기라도 가보자. 순자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젊은 목소리에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순자를 발견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저는 송민규 변호사입니다. 이쪽에 앉으시죠. 그의 친절함에 잠시 경계심을 푼 순자는 그가 권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자라고 합니다. 네, 어머님.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마음 편히 말씀해 주세요. 송민규 변호사의 따뜻한 말투에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아들에게 간이식 수술을 하고 증여해준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버려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송민규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부모님께 그런 끔찍한 짓을. 변호사님, 제 집을 어떻게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순자의 간절한 물음에 송민규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법이라는 게 참 냉정해서요. 이미 증여 절차가 완료된 재산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 같은 것을 받아두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평생 잘 모시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을 뿐이에요. 이런 무료 법률 사무소에서 해결하기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혹시 금액을 지불하시고 의뢰를 맡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순자의 눈앞이 다시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죠. 역시나 희망은 없는 것인가 체념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득 순자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최민규라는 변호사님을 아시는지요? 최민규 변호사님이요? 민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님 말씀이십니까? 송민규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한 톤 높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어머,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순댓국집을 할 때 단골이었는데 돈 없는 학생이라 외상으로 밥을 먹여주곤 했죠. 세상에, 그 최민규 변호사님을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변호사업계에서는 신화 같은 분이세요. 그 청년이 그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당장 연락처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사정이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송민규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민규 법무법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로비에서 칼 같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순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낯선 침입자를 보는 듯 했어요. 아니, 예약은 못했는데 최민규 변호사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은 예약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비서의 냉정한 말에 순자가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거든요. 그는 순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죠. 사장님, 순댓국집 사장님 맞으시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온기 가득했던 청년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최민규, 바로 그였어요. 민규 학생? 맞네, 맞아. 그때 그 학생. 순자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민규는 놀란 비서를 향해 제가 사무실로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순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대표 변호사실은 순자가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때 사장님이 주신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 일을 뭘 그래요? 이렇게 멋지게 성공한 걸 보니 네 배가 다 부르네요. 회포를 푸는 것도 잠시 최민규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물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듣는 최민규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사장님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장님, 송 변호사 말대로 힘든 싸움인 것은 맞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류가 아닌 눈물 섞인 약속은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최민규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먼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자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규 학생, 아니 변호사님,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순자의 걱정스러운 말에 최민규가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시절 외상으로 먹은 순댓국가 이자까지 치면 이 빌딩으로도 못 갚습니다. 이제라도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주세요. 비용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정적으로 머무르실 수 있는 거처 알아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장소 준비해뒀습니다. 1시간 후 법무법인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이렇게 그냥 둘 순 없어. 순자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투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순자가 새로운 거처에서 안정을 찾아갈 무렵 지연은 어머님을 내쫓은 그 집을 화려한 무대로 삼고 있었죠. 순자의 손때가 묻은 거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 창가에 서서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죠. 그녀는 최고급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5만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그녀의 SNS 계정은 이제 웬만한 연예인 부럽지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야. 지연이 선택한 것은 과거 병실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헬쑥해진 영준과 그런 그의 손을 애틋하게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참으로 감동적인 그림이었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이만한 사진이 없었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액정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으로 다시 태어난 남편. 이제 그 사랑, 저희가 평생토록 지키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요즘입니다. 자, 업로드. 게시 버튼을 누르자마자 세상이 그녀에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알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와, 1분 만에 좋아요가 1000개. 지연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습니다. 30분 만에 좋아요는 5000개를 돌파했고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찬사와 존경으로 가득 찼죠. 정말 천사 같은 며느님이시네요. 감동받고 갑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효부, 남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이런 천사 며느리를 두신 어머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지연은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한 뿌듯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노력은 달콤한 결과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네, 지연님 맞으시죠? 저는 하우스 엠무드 마케팅팀 김대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올리신 인스타그램 게시물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런칭하는 인테리어 소품과 소파, 테이블을 협찬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연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 정말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지연님 팔로워 수나 반응을 고려해서 게시물 한 건당 금액은 만족스럽게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진행하시죠. 그 전화를 시작으로 협찬 제의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 최신 가전제품까지 지연은 그야말로 핫한 인플루언서가 된 것이었죠. 이것만 다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겠네. 어머님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이 집 덕분에 돈 벌기가 더 쉬워졌어. 지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릴 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직 수술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영준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편함에 이상한 게 와 있던데. 영준이 내민 것은 법무법인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뭐야, 이건?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붉은색 고딕체가 지연의 눈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지는 것을 보고 영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내용인데 그래?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 검토 요청? 지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빼앗아든 영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왜 뭐? 이건 우리가 너무했던 거 아니야?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늘 순종하던 영준이 처음으로 반기를 든 순간이었죠. 뭐가 너무해? 우리가 뭘 어쨌는데?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지연이 악을 쓰듯 소리치며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 당신 수술비 3천, 입원비 1,000만 원. 앞으로 평생 먹어야 할 면역 억제제는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당신 월급으로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 수십 장의 계산서와 영수증이 영준의 얼굴 위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무슨 수로? 당신이 무슨 수로 어머니를 모실 건데.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는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떡하라고. 대안이라도 있어? 말해봐. 어머님이라도 없으니까 내가 이 집 자랑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영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아내의 논리 앞에 그리고 돈이라는 현실 앞에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영주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영주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검색창에 한사랑 임시보호쉼터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사진들은 영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비좁은 방, 보기에도 비위생적인 공동 화장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곳에, 아니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영주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순자는 차영희의 도움으로 옮긴 깨끗한 시설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테크 인플루언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소개와 함께 화면에 등장한 얼굴은 순자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연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전문가 행세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연입니다. 지연 씨의 재테크 비결,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저희는 시어머님이 간이식을 해주신 덕분에 남편이 건강을 되찾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마침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집이 참 예뻐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희 어머님 손때가 묻어 있는 집이에요. 저희 불편할까봐 지금은 나가서 살고 계시지만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사랑을 이 집에서 매일 느낀답니다. 순간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할까봐? 순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할머니들이 모두 놀라 순자를 쳐다봤죠. 순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휴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공중전화를 찾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어요. 편의점 앞에서 공중전화를 발견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규 변호사님이세요? 네, 사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방금 텔레비전에서 우리 며느리를 봤어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자비 같은 건 베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곧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최민규의 목소리에도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영주는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 뱅킹 화면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재산 관리는 전부 아내 지연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만 3천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스튜디오는 값비싼 조명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지연이었죠.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백조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프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컷, 좋습니다. 지연님, 오늘 정말 완벽하시네요. 사진작가의 찬사에 지연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촬영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죠. 오늘 단 몇 시간의 촬영으로 그녀의 통장에는 5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녀의 귀에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들려왔어요. 아줌마 외상은 절대 안 된다니까. 돈 없으면 내려놔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애가 너무 아파서 내일 일당 받으면 바로 와서 갚을게요. 네. 호떡 몇 개를 두고 노점상 주인과 한 중년 여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잔뜩 찌든 얼굴을 한 여성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노점상 주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여자의 손에서 호떡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는 여자의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순간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예고도 없이 그녀의 뇌리를 덮쳤습니다. 까마득한 20년 전 지연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린 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집 안 곳곳에 붙어있는 섬뜩한 붉은색 종이들이었어요. TV, 냉장고, 부모님의 장롱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에는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린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울먹이는 지연의 물음에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이사 가야 해. 아빠는?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출장 가셨어. 사실 아버지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가족을 버리고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어머니는 단출한 보따리 하나씩을 든 채 모든 것이었던 집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며 어린 지연은 뼛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집은, 내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저기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한 행인의 목소리가 지연을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정신을 차린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어느새 팔로워는 16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죠. 그녀는 곧바로 부동산 앱을 실행했습니다. 검색창에는 망설임 없이 강남구 신축 아파트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요. 화려한 내부 사진과 함께 떠오른 50평대 아파트의 가격표에 지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5억, 이 집 팔고 대출 조금만 끼면 충분하겠네. 그녀에게 순자의 10억짜리 단독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가난과 빼앗기는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성벽이자 요새였죠. 사실 결혼 상대로 영준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도 평범한 회사원인 그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가진 그 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그거야말로 배부른 자들의 사치일 뿐이야. 지연이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뒤로 차갑고 계산적인 괴물의 눈빛이 언뜻 비쳤습니다. 순간 내가 너무 심한 건가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야.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를 위해서라고. 그녀는 어린 시절 야반도주하던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바람, 공포에 떨리던 어머니의 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그 기억을 떠올리자 죄책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기 합리화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연세도 많으시잖아.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지연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강남의 아파트 매물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학군, 완벽한 편의시설,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 상상만으로도 짜릿했죠. 시어머니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설득시킨 후 SN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다시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가 왔어요. 수백 명의 시청자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찬양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감사함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꼭 보답할게요. 지연이 화면을 향해 사랑스러운 소나트를 날렸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아내이자 예비 엄마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그녀의 진짜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괴물이 돈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민규 변호사가 마련해 준 거처는 따뜻하고 안전했지만 순자는 그저 가만히 앉아 변호사의 연락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며칠을 보내던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변호사님이 아니라 내 인생이고 내 싸움이야.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녀는 수동적으로 도움만 받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내 편을 모으고 내 억울함을 증언해 줄 사람들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의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수십 년간 정을 나눴던 동네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시장으로 가자. 그곳에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순자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옛 동네 근처 시장은 여전했지만 그곳을 걷는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억누른 채 시장 어귀에 있는 무료 급식소의 긴 줄 맨 끝에 조용히 섰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인 듯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는 처음 뵙는 얼굴이네.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순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순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음식을 나르던 봉사자 중 한 명이 순자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자 언니? 혹시 박순자 언니 맞지?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20년 전 순댓국집에서 동생처럼 의지하며 함께 일했던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아, 네가 정말 영숙이 맞니? 어머 언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영숙은 들고 있던 국자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달려와 순자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진 순자의 행색에 영숙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밥은 먹었어? 아니, 그보다 왜 여기에? 얘기가 좀 길어. 나중에. 순자가 사람들의 시선에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당장 나 따라와. 영숙은 다짜고짜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아니야, 영숙아. 나 이거 밥 타서 가야 해. 밥은 무슨 밥? 우리 집에 쌀이 넘쳐나. 우리 집 가서 뜨끈한 찌개에 쌀밥 먹어. 영숙은 다른 봉사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김 선생님, 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영숙의 집은 비록 작았지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순자의 코를 감쌌죠. 몇 달 만에 처음 맡아보는 따뜻한 집밥 냄새에 순자는 현관에 서서 그만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어? 어서 들어와 앉아. 금방 밥 차려줄게. 영숙은 익숙하게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며 순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밑반찬들로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는 몇 달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차마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뭘 망설여, 어서 먹어, 언니. 배고팠잖아. 영숙이 순자의 밥그릇 위로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는 내내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은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눈물 흘리며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못된 것들이 있나?
간까지 빼준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아? 우리 남편만 살아있었어도 그 인간들 가만 안 뒀을 텐데. 영숙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영숙이 내어준 푹신한 이불 속에서 오랜만에 몸을 뉘었습니다. 등을 토닥여주는 친구의 따뜻한 손길에 순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죠.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순댓국집에서 함께 고생했던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생각해보니까 영숙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이가 살아있을 때 유독 언니네 며느리를 처음부터 찜찜하게 생각했었어. 정말? 너네 남편이 왜? 사람 눈빛이 너무 차갑고 돈 냄새만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그런 말을 했었거든. 우리 그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했잖아. 그 양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우리 그이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중요한 약속이나 돈 문제는 꼭 녹음을 해두는 버릇이 있었어. 나중에 딴소리하는 인간들이 많다고 하면서. 녹음? 순간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영숙의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민수에게 순자의 사연을 설명해 주었고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제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요즘은 이런 억울한 사연 온라인에 알려서 여론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순자의 손을 이끌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순자를 소개하고 그녀의 사연을 전부 이야기했죠. 상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분노하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한 식구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오후에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순자의 사연을 들은 부녀회원들 역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의 마음은 온종일 받은 따뜻한 관심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영수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갚기는 뭘 갚아? 이제 다시 힘내서 싸워야지, 언니. 영숙이 순자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순자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진짜 웃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다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숙의 집에서 지낸 며칠은 순자에게 몇 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도 같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친구의 온정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순자는 뭐라도 도울 일을 찾아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영수가 나 뭐 도울 일 없어?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그래. 마침 설거지를 마친 순자의 물음에 영숙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럼 언니. 저기 다락방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그이 유품이 잔뜩 쌓여 있는데 혼자 하려니 영 엄두가 안 나네. 그거야 좋지. 얼른 하자. 두 사람은 사다리를 놓고 삐걱거리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켜켜이 쌓인 먼지와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공간이었죠. 죽은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어휴, 정말 많기도 하다. 너네 남편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성격이었나 봐. 말도 마, 언니. 낡은 셔츠 하나도 버리지를 못했어. 뭐든 다 추억이라고. 영숙이 먼지 쌓인 상자를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큰 상자부터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흑백 앨범과 빛바랜 편지, 그리고 손때 묻은 기념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이것 좀 봐.
우리 결혼식 사진이네. 영숙이 풋풋했던 시절의 사진을 들고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순자도 앨범을 넘겨보며 아련한 추억에 잠겨들었죠. 그러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순자의 손길이 우뚝 멈췄습니다. 영수가 이 사진 좀 봐봐. 그것은 순자의 집 거실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영준과 며느리 지연, 그리고 순자와 영숙 부부가 함께 모여 있었죠. 아, 이거 기억난다. 영준이가 간암 진단받고 나서 우리가 언니네 집으로 영준이 보러 갔을 때 찍은 거네. 맞아. 그날 다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잖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때였습니다. 사진 속 철수의 손에 들린 작고 검은 물체가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이것 좀 봐. 너네 남편 손에 들려있는 이게 뭐야? 순자가 가리킨 곳을 본 영숙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녹음기잖아. 녹음기. 그날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맞아. 생각났어. 그날 우리 그이가 언니네 가면서 그랬어. 혹시 모르니 녹음기 챙겨간다고.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갈 것 같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심장 역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혹시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며칠 전에 내가 말했잖아. 언니, 우리 그이는 중요한 일은 꼭 녹음해두는 버릇이 있었다고.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보물이라도 찾는 사람들처럼 다급하게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찾았다. 언니, 여기 카세트 테이프들이 잔뜩 있어. 영숙이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수십 개의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테이프마다 철수의 꼼꼼한 글씨체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야. 가족 모임이라고 쓰여 있는 테이프가 있어.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어디 있지? 두 사람의 눈이 다급하게 다락방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상자 더미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플레이어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희미하게 전원불이 들어왔습니다. 제발.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플레이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기적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괜찮다, 아들아. 이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들 영준과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날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준의 울먹이는 목소리, 간이라도 내어주겠다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 정말 면목 없지만 수술비와 치료비 때문에 혹시 집은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미리 증여해 줄 테니 편하게 대출받아 수술비랑 치료비 마련해. 정말이세요, 어머니? 그럼 내 아들 아프다는데 이깟 집이 뭐 대수라고. 어머니, 제가 맹세할게요. 평생 어머니를 제 등에 업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치료 잘 받아서 어머니 평생을 모실게요. 영준의 절절한 약속이 울음 섞인 맹세가 다락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테이프가 멈추자 다락방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영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순자야,
영수가.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 순자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아들의 배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에서 너네 남편이 나를 도왔나 봐.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먼저 간 영숙의 남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당장 변호사님께 가자, 언니. 이걸 들려드려야 해. 그래, 어서 가자. 순자는 소중하게 녹음기를 품에 안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반격의 무기를 손에 넣은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기적처럼 찾아온 녹음기를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올라탄 택시 안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오직 이제 곧 시작될 싸움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기사님, 제발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영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백미러로 두 사람을 힐끗 본 택시기사가 말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최민규의 법무법인이 있는 거대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순자예요. 지금 1층 로비인데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일단 바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자의 심장도 함께 빠르게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손이 얼음장 같네. 영숙이 순자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로 나 그 집 꼭 찾아야 돼.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실 문이 열리고 최민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표정이. 괜찮으신 거예요? 변호사님,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순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녹음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최민규는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죠. 이게 뭔가요? 영준이가 그때 한 약속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순자의 흥분된 목소리에 최민규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순자와 영숙은 다락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숨 가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맹세할게요. 평생 어머니를 제 등에 업고 살겠습니다. 영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고요한 변호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최민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죠. 이겁니다. 사장님, 바로 이거예요. 최민규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동료 변호사들이 그의 모습에 놀라 물었어요. 최 변호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두 분, 이것 좀 들어보시죠. 최민규가 다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이 끝까지 재생되자 동료 변호사들의 입에서도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요. 이 정도 증거가 있었다니 완전히 이긴 게임이에요. 최민규가 환한 얼굴로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소송, 승소 확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 녹음 파일은
아드님이 부양을 조건으로 집을 증여받았다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우리는 이제 증여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통해 집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민규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영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그런데 변호사님, 저쪽에서 이 녹음이 가짜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물론 그럴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음성 분석을 의뢰해서 이 파일이 조작되지 않은 진본임을 증명받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최민규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2차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녹취록 전문을 첨부해서 말이죠. 마지막 경고이자 저들의 피를 말리는 압박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반격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의 집, 아들 민수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는 순자의 기구한 사연을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목 저희 엄마에게 간이식 받고 전 재산 빼앗아 내쫓은 동생 부부를 고발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는 수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진짜 악마다. 사람이 어떻게 저래? 저 며느리 인스타 가서 좌표 찍고 왔습니다. 다들 화력 지원 갑시다. 온라인 세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순자의 옛 동네에서는 아날로그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댓국집의 오랜 단골이었던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죠. 페류나 아들 부부 재산 환원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우리 순자 언니를 우리가 지킵시다. 동네 사람들의 의리는 뜨거웠습니다. 며칠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언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유력 일간지의 사회부 기자가 최민규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최민규 변호사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간이식 사건 관련해서 취재 요청 드립니다. 반격의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진위 여부 진본, 편집 및 조작 흔적 없음, 공식 감정서를 받아든 최민규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최민규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의 집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최민규 변호사, 친구 영숙과 아들 민수,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의 응원. 그 모든 것이 모여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맙다. 새삼스럽게 무슨. 이제 저것들 벌벌 떠는 꼴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영숙이 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준과 지연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죠. 중개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집이 워낙 상태도 좋아서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집 금액이랑 이것저것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조건에 내놓을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지연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을 팔아 강남에 15억짜리 집을 사고 싶었던
그녀가 꿈꾸던 완벽한 삶이 드디어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영준과 지연이 부동산 소파에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위잉, 영준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잠깐만, 택배 기사님 같은데. 영준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받아야 한대. 본인 수령 필수인 내용 증명이라는데. 지금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나왔습니다. 글쎄, 발신인이 또 그 법무법인이야. 뭐라고?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을 덮쳤죠. 영준과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 우편물을 받아 중개사무소로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봉투를 뜯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지연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왜 그래? 뭔데 그래? 답답해진 지연이 서리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녹취록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맹세할게요. 평생 어머니를 제 등에 업고 살겠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맹세를 영준은 인쇄된 활자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녹음되어 있었다고? 영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 역시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어요. 고객님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녹취록이라는 단어를 흘끗 본 뒤였죠. 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희 집안일이라. 죄송하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은 저희가 중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중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내놓으시는 건 일단 보류해야겠습니다. 안 돼요. 꼭 팔아야 돼요, 그 집. 지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중개인은 자리에 앉아 자기 업무에 집중하며 지연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이 15억짜리 아파트가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참지 못하고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녹음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바보 같은 약속을 해? 나라고 알았겠어.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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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지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상경보처럼 수십 개의 알림이 화면을 뒤덮었죠. 뭐야, 왜 이래? 지연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댓글 창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인스타만 보면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하더니 완전 소름 돋네. 시어머니간 빼먹고 버린 악마. 당장 팔로우 취소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쓰는 물건은 절대 안 살 겁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얘기가 인터넷에 다 퍼졌어. 영준이 달려와 지연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간이식해준 어머니를 버린 페륜아들 부부라는 제목의 글은 이미 수십만 명이 본 상태였죠. 끝도 없이 달리는 악성 댓글에 두 사람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간이식 폐륜 부부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방송사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들의 녹취록 내용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음성 감정 결과
해당 녹취 파일은 어떠한 조작이나 편집 흔적이 없는 진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났어. 영준이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으로 광고 협찬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연 씨, 하우스 엠무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해지하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오해.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왔습니다. 위약금 관련 내용은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죠. 모든 전화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영준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준 씨, 당분간 대기 발령 조치하겠습니다. 회사 방침이니 따라주세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왜 그런 멍청한 약속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뭐, 내 탓이라고? 당신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닥쳐. 당신 수술비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그 탐욕스러운 입 좀 다물어.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난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준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자 거실에 홀로 남은 지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16만 명이 넘던 팔로워 숫자가 실시간으로 추락하고 있었죠. 13만, 12만, 9만.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의 위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사흘째, 영준과 지연은 순자의 집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지연은 쉴 새 없이 악플이 달리는 SNS 계정을 붙들고 있었고, 영준은 공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술을 들이켰죠.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젠장, 그 늙은이가 어떻게 녹음 파일 같은 걸? 영준이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깟 약속만 안 했어도 녹음당하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 지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위로하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저 파멸 직전의 공범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는 수밖에. 지연의 말에 영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연 영숙은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멸의 표정으로 문을 닫으려 했죠. 내 놈들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장 안 꺼져? 이모, 잠깐만요. 어머니 좀 뵙게 해주세요. 영준이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소란의 순자가 현관으로 나오자 지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영준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은 참회가 아닌 협박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가 매달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아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용돈? 체면? 너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머님도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살리신 아들 목숨인데 이렇게 다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저희 미래는 어떡하라고 길바닥으로 내쫓으세요. 지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순자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집에서 당장 끌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너희의 그 더러운 눈물과 변명은 판사 앞에서나 실컷 하려무나. 내 집은 내가 법으로 되찾을 거니까. 순자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저주하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사회적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연의 광고 계약과 영준의 직장도 위태로워졌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고석에는 순자와 영숙 그리고 최민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영준과 지연이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잠시 후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박순자가 피고 최영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피고가 원고를 평생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제출된 녹취록과 여러 증언을 검토한 결과 피고는 해당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으므로 원고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판사가 영준과 지연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주문, 피고 최영준은 원고 박순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땅, 땅, 땅.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연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영준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핏기 없는 얼굴로 판사를 노려보았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최민규 변호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에는 차가운 빛이 감돌았어요.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그녀는 똑바로 마주하며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최민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시죠? 마음 편히 예전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순자는 법원 계단 위에 우뚝 멈춰서서 방금 나온 법원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아닌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는 사냥꾼의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의 집, 아니, 이제는 법적으로 다시 순자의 집이 된 그곳에서 지연과 영준은 망연자실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떻게 집을 뺏길 수가 있어. 항소해야 해. 당장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 지연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지만 영준은 이미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에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박순자님께서 집을 내놓으셔서요. 집을 좀 보러 왔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집 안 팔아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지연이 소리치며 인터폰을 끊으려던 순간 남자가 서류 한 장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그것은 순자의 위임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서 말이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을, 집을 파시겠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영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비웃음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 내 걱정을 단 한 번이라도 했던가? 중개인 아저씨, 집 구석구석 잘 둘러보세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집입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렸고 영준과 지연은 자신들의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유령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집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거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일주일 내로 집을 비우지 않을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쫓겨나듯 자신들의 짐을 꾸렸습니다. 지연이 악착같이 사모았던 명품 가방과 옷들, 영준의 서재를 채웠던 책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이삿짐 차를 부를 돈도 없어 두 사람은 낑낑거리며 짐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 순자가 영숙과 함께 차를 타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땀 흘리며 짐을 나르는 아들과 며느리의 비참한 모습을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속이 좀 후련해? 영숙이 묻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련하지도 그렇다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야. 순자의 차가 미련 없이 떠나고 집 앞에는 이삿짐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영준과 지연만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순자와 영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에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순자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진짜 평온한 미소가 처음으로 번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 2막 온기를 나누는 순댓국집. 순자의 진짜 인생 2막은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로 얻은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영숙과 함께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가꾸는데 집중했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해변을 산책했고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흙을 만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 시간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순자에게 마냥 쉬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고역이었습니다. 영수가 나 아무래도 가게를 하나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손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다. 그럴 줄 알았어, 언니. 그럼 이번에는 정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아담하고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작은 상가를 얻어 순잔의 순댓국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는 곳이 아니었죠.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정성껏 육수를 우렸고 그녀의 순댓국은 금세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국밥을 나누어 주는 온기 나눔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가게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최민규 변호사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서류 몇 장과 그의 진심이 담긴 글이 들어 있었죠.
사장님, 드디어 박순자 재단의 설립 허가가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기부해 주신 재산으로 앞으로 저와 동료 변호사들이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제 더 많은 분께 희망이 될 겁니다.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영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구차한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말 대신 담담한 그의 근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지방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와는 이혼했고 모든 빚을 제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정직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 읽고는 가게 밖 아궁이로 가 말없이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는 길고 길었던 아들과의 인연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던 순자는 바람결에 실리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닿지 않을 허공에 보내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래, 힘들게 다시 얻은 너의 두 번째 삶. 다시는 헛되이 살지 말고 부디 내 앞가림하며 잘 살아라. 저녁 시간 가게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순자와 영숙은 따뜻한 순댓국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영숙아.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좋은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나 봐.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한 순댓국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선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평온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